네, 안녕하세요. 어, 메타데이터 이해 남은 부분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해서 디지털 자원의 식별자를 살펴보면서 URN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다른 얘기하느라고 너무 진도가 안 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마지막에는 URN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초기 시스템이었던 것들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녁 때 이것들을 많이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해가 떠 있는 때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문제가 있네요. 해가 지고 저녁 때 했었을 때는 말이 느려지고 좀 전체적으로 좀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이제 드러나는 또 문제는 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수업을 슬라이드를 빨리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샜다가 저기 샜다가 3000% 갔다 오는 것 같습니다. 유념을 하고 또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PURL 시스템에 대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URN이라는 것과 URL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버 자체에는 URN, 그러니까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자원이 존재하는 URL도 함께 저장하고 있는 서버입니다. 그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자는 그 이름으로 URN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정보 자원까지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PURL 서버에는 URN과 그에 따른 URL 정보까지 함께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는 먼저 이쪽에 URN을 통해서 이 서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저장하고 있는 URL 정보를 클라이언트로 일단 다시 한번 반송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URL을 받고 다시 검색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웹브라우저에서 자동으로 여기서 받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URL을 통해서 정보자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정보자원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것을 최종 받는 형태로 이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는 않아요. 서버 자체에 URN과 URL 정보 두 개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있어서 URN으로 이제 그 위치를 URL이 무엇이냐를 검색을 해서 내지는 매핑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에게 그 URL 정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재의 이제 URN을 도입한 어떤 그러한 식별 체계의 동작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URL을 통해서 정보 자원의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URL 정보 자원의 위치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에 1차적으로 URN이라는 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URL 정보를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접근해서 그 정보 자원을 가져온다. 한 번에 갈 거를 두 번 걸쳐서 가면 된다. 이런 시스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PULR 요 시스템이 초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핸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도 동일합니다. 그 시스템이랑 아까 살펴봤던 그 그림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요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OCLC가 아니라 좀 다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핸들이라고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그림이랑 동일한 구조로서 동작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CNRRE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하부 구조로서 개발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있었던 것도 핸들 시스템 같은 동일한 그 방식으로 동작을 해서 URN을 구현을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객체의 주소 체계를 지향한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IETF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웹에서 URI 뭐 이거 관련된 기구였었죠. 거기에서 URN 모형을 적용을 해서 뭐 시스템을 구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핸들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들은 조금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LC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이러한 디지털 라이브러리 프로그램도 있고 가장 흔히 많이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DOI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DOI 시스템이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핸들 시스템이 그러면 무엇이냐 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기술의 어떤 종류냐 아니면 서버냐 아니면은 뭐 동작하는 원리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동작을 하게 되는 그 시스템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그 핸들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URN과 URL을 함께 저장해 놓고 URN과 같은 형태로 그 핸들 서버에 접근을 하면 그 URL을 빠르게 그 이용자들에게 다시금 돌려줘서 바로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이제 서버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핸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서버가 있고 URN과 URL을 같이 저장해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서버들은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의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사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무슨 특수하고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이 아주 그 지금 차원보다 고차원적인 기술을 적용하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딱히 찾아가게 되는데 URN으로 정보 자원의 이름을 식별체계를 부여하고 URL을 함께 저장하고 있어서 그 정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일반적인 웹사이트나 이런 곳에서는 굳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라는 거죠.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블로그 포스트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은 SNS 이런 걸 보낼 때에 정보 자원에 대해서 URL 대신에 URN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고유한 이름을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 문제가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뭐 요 큰 인터넷 회사들이 많죠. 근데 왜 그쪽에서는 이런 URN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냐? 그거는 이용자들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URN으로 우리는 그 정보 검색을 하고 싶고 정보에 접근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요청하기 시작하면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 고차원의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뭐 구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해보진 않았지만 근데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URN이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웹 자원에 대한 이름을 부착하기가 원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나 그러한 영역에서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DOI, 학술 논문에 대해서 부여되는 식별 기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이 시스템에서 부여한 핸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이 핸들이라는 것이 뭐 철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뭐 개념적으로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고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현한 회사에서 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객체에 부여된 유일한 이름이다. 사실은 이건 URN 뭐 이거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보면은 URN 아까 살펴봤던 PULR 뭐 요거는
n들, DOI 다 URN과 그 식별 체계와 URL을 함께 저장해서 리디렉션 해가지고 보내는 형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고 용어를 서로 핸들로 쓴다, 뭐 URN으로 쓴다 그 차이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하나의 핸들은 이에 부여된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음. 여기서 여러 개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URL 정보가 되겠죠. 내지는 메타데이터 정보가 될 겁니다. URL을 포함한 여러 개의 메타데이터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핸들은 여러 필드로 구성된 레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요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메타데이터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타데이터 요소 하나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핸들, 그러니까 정보 자원이죠. 디지털 객체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항목들과 그에 대한 값으로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URL,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타입이라는 필드는 이런 값들의 구조 및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 우리 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의 유형으로는 운영 용도로 사전에 정의된 핸들 데이터 유형 집합.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메타데이터 항목이 무엇이 있느냐. 뭐 데이터베이스로 따지자면 데이터베이스 컬럼 명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렇게 타입을 정의할 수 있고 유형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런 정보를 넣는 게 있고 비운영 용도로 어떤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인터넷상에 주고받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는 것은 또 넣어놓는 형태도 있는 거죠. 관리 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결론하자면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정보 객체, 디지털 객체에 대해서 부여된 이름이고 역시나 우리 이름만으로는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디지털 객체 자원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을 함께 이제 작성을 해서 서버에 저장을 해놓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URL 정보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름으로 접근해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핸들 시스템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그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정보 자원 관리 주체들에서 활용되는 실질적인 도구다. 뭐 그렇습니다. 한번 핸들 시스템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을 위한 비효율적이고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식별자와 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어떤 분산 정보 시스템이다. 요거는 그 그림을 계속 떠올리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식별자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하나의 부여된 핸들 이름이죠. URN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식별자가 있고 변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식별자를 입력했을 때 URL이든 이런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제 리디렉션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bullet입니다. 프로토콜 이름 공간, 프로토콜에 대한 레퍼런스 임플레멘테이션을 포함한다.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그냥 읽어만 보고 넘어갑시다. 핸들 시스템 기술 초기 버전은 역시나 또 나옵니다. 달파에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파는 뭐 여기서는 다루진 않았었겠네요. 미 국방성의 고등과학 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약자를 줄이면 이제 달파라고 보통 하는데 거기서는 흔히 얘기를 해서 뭐 미국에서는 외계인을 납치해서 뭐 기술들을 발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의심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음모론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달파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굉장히 최신 기술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없는 기술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한 기관입니다.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연구소에서 자율주행
연구가 사실은 20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라이다 방식으로 하는 것을 스탠퍼드에서 했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그런 것처럼 좀 이 세상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도전적인 기술들을 해보는 그러한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핸들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시스템은 1995년 이분 로버트 쿤과 로버트 윌킨스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것으로 핸들은 인터넷 자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 이게 핵심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인터넷 자원을 유일한 이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핸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URL이 아닌 유일한, 단순히 위치를 나타내는 URL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보 자원, 인터넷 자원은 하나의 유일한 이름으로 부여하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공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또 다른 형태가 되는 거고 이름을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핸들 시스템이라는 게 제안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핸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범용 네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이 핸들 시스템이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서버를 구축하고 그 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URL이나 뭐 다른 내용들이 변경이 되면 그 핸들 서버 자체의 위치를 계속해서 URL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또 링크 깨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링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URL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그것이 업데이트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그런 것과 사실은 똑같긴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서비스 중에 하나가 핸들 변환 시스템, 변환 서비스. 요거는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RN, 그러니까 이름으로 여기서는 핸들이라고 보통 얘기가 되죠. 핸들을 입력을 하면 그거에 대한 위치, URL 같은 경우로 변환을 해서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는 사실 URN 정보 내지는 핸들 정보와 URL 그거에 대한 위치 정보를 함께 가지고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두 번째는 핸들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안에 핸들마다 부여된 위치 정보나 URL 이런 것들을 갱신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핸들을 부여를 해야 되고 그것에 저장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관리 서비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매핑 테이블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좀 분산 시스템이 되려면 각 지점마다 서버를 구축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이 핸들 관리 서비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서비스로 구성되는 것이 핸들 시스템이고 그러한 핸들 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DOI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들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URN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때 기본 구조를 보면서 앞부분은 네임스페이스, 뒷부분은 그냥 정보 자원에 대해서 부여한 그런 코드 내지는 유일한 식별자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핸들의 구조를 URN의 구조랑 다르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신 콜론 대신에 여기는 슬래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앞부분은 프리픽스, 그러니까 접두 부분이라고 그러고 서픽스는 뒷부분을 서픽스 해서 전미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RN 그걸 한번 앞서 슬라이드에서 했던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 프리픽스 접두부에 했던 부분들은 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정보 자원을 발행 내지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식별 기호로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임스페이스 아이덴티파이어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관이에요, 일종의. 기관이나 뭐 어떤 정보 자원의 그 관리 주체를 나타내는 것을 코드화해서 이제 식별하는 부분들이고, 요 슬래시 뒤쪽에 접두어가 아닌 서픽스 부분들이, 전미사 부분들이 이제 각각의 컨텐츠 있잖아요. 컨텐츠마다 부여된 뭐 고유의 이름이 되겠죠. 예. 고유까지는 아니어도 이름이고, 그 이름과 요 앞에 관리기관에 부여된 식별 코드랑 결합이 되면서 유일한 식별자로 이제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프리픽스와 서피스는 길이가 무제한입니다. 이것도 URN이랑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핸들이라고 해서 URN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내용들이라는 걸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죠? 서픽스는 다른 식별자 체계와 통합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들과 URN 이 구조는 서로 다르게 접근하지 마시고 뭐 URN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 중에 하나로서 핸들이라는 것은 콜론 대신에 슬래시를 쓰고 있다 정도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핸들 레코드의 변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되는 건지. 기본적으로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 URN이란 것과 사실은 대응이 돼요. 우리가 살펴봤던 URN과 사실 대응이 되는 거여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런 형태로 부여가 됩니다. 논문 하나에 대해서 이러한 핸들이 부여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서버에서는 요것이 핸들이라는 거 이름이고, 이러한 나머지 정보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에 대한 요 값들이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RL, 첫 번째 URL, 두 번째 URL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여서 이용자가 이제 요 핸들로 서버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요 밸류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핸들 변환 서비스죠.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장되어 있는 것 찾아서 갖다 데려다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인터넷 정보 자원에 대해서 고유한 이름을 부착해서 그것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URL이 바뀌든 뭐 상관없고 모든 사람이 웹 그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 그것을 지칭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식별 기능도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구현하는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동작을 하지만요. 그래서 핸들 시스템도 표준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야말로 시스템에 대한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실 표준이었어요. 그 전에 우리 식별자를 바라봤을 때는 URI, UR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체계, 식별 체계를 좀 포커싱이 맞춰진 그런 표준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선 시스템에 대한 어떤 동작 원리 뭐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살펴볼 일이 있다면 또 살펴보고 요것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라서 살펴볼 일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핸들 시스템을 죄송합니다.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DOI가 있습니다. 그래서 DO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I는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 맨 앞 글자만 따온 약자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객체에 부여된 식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URN과 다른 거냐? 그렇게 또 다른 체계는 아닙니다. 대신 이제 요거는
전자저널에 특화되어서 DOI라는 명칭을 붙이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1997년도에 전자저널의 식별과 유통을 위해서 출판협회나 이쪽 CNRI에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한 겁니다. URN 기반이에요. 기반적으로 URN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URL이라는 것은 큰 틀에 어떤 개념적인 명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실제로 구현되어서 동작한 것들은 시스템적인 측면에선 핸들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식별 체계로서는 DOI라는 식별 체계를 구축해서 작성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전자저널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식별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학술 논문을 이제 출판을 그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하고 그것이 억셉이 돼서 최고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각 학술 논문마다 DOI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식별자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식별하고 접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저널 부분에서 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DOI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웹 컨텐츠, 다른 음악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까지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학술 논문에 국한되어서만 DOI라는 것이 거의 학술적인 측면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리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DOI가 또 계속 유지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게 다른 웹 컨텐츠까지 모두 다 확대가 되게 되면은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OI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은 또 IDF라는 기구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하나의 논문마다 DOI가 각각 부여되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꼭 논문이 아니어도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서평을 쓰거나 이제 칼럼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DOI가 부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DOI는 주로 이제 학술적인 그러한 컨텐츠에 많이 부착이 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저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DOI 구조는 이거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오고 있죠. 핸들 나왔죠. 뭐 URN 나왔죠. 한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핸들과 DOI는 사실 거의 똑같죠. 왜냐 핸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식별 체계이기 때문에 핸들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프리픽스, 서픽스, 슬래시로 구분하는 것 똑같죠. 그래서 핸들의 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OI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프리픽스라고 하는 것은 등록 기간의 식별자다. 그러니까 뭐 네, 그 전자저널의 뭐 운영 주체가 있을 수 있죠. 뭐 학회든 뭐 어떤 편집위원회든 그런 것마다 또 식별 기호를 하나씩 부여를 받거나 생성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고, 서픽스 뒷부분이죠. 이 서픽스에 해당하는 것이 등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식별 코드. 그러니까 각 그 전자 컨텐츠마다 등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식별 코드입니다. 물론 요거는 식별 코드는 각각은 유일해야 돼요. 각 정보 자원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별 구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구분만 해주면 되는 것이 DOI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DOI의 죄송합니다. 그 DOI의 중요한 또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이라고 하는 또 그 문자를 앞에 프리픽스 앞쪽에 또 고정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IDF라고 하는 것에 고정하기 위해서 10이라는 변환 숫자를 넣게 됩니다. 10을 넣으면 IDF가 아니죠. DOI 변환 서비스로 여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의미로서 10이라는 것을 의미를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URN, 핸들,
에서 봤던 내용들이랑 동일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프리픽스입니다. 요 슬래시를 기준으로 프리픽스가 있고, 요 프리픽스는 앞쪽에 10이라는 것이 볼 수 있죠. 10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10은 무조건 붙여야 되는, DOI라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그 뭐 완전히 접두어 같은 거고, 그 10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등록기간의 코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등록기간인지 이 숫자나 코드로 이제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학회다, 어떤 도서관이다, 어떤 뭐 대학교다 이렇게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거는 말했듯이 요 등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각각의 전자저널 하는 전자 논문이 되겠죠. 전자 형태의 논문 그것들마다 부여한 식별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한 체계가 있다기보다는 등록기간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기간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DOI 등록 관리기간 번호 10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기간 그러니까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죠. DOI를 쓴다고 하면 그리고 나머지 그 뒤에 있는 프리픽스는 등록기간자 번호 나머지 서픽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을 해놓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이 등록기관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한 체계입니다. 식별 체계예요. 근데 또 다른 등록기관에선 이 식별 체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요거를 학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라고 부분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요런 것들을 또 보시면은 알 수는 있겠지만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부여한 식별 기도였습니다. 이렇게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또 다르게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정답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DOI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면 동작을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DOI는 딱 요 요거였었죠. 프리픽스 슬래시로 프리픽스로 나눠져 있고 앞에 10이 붙어 있는 게 이게 DOI 형태였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식별 기호잖아요. 요거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그 정보 자원이 위치하는지 URL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주소예요. 예. 요게 이제 핸들 시스템을 그러니까 뭐 핸들이 시스템이긴 하지만 DOI를 관리하는 서버입니다. DOI 서버예요. 그 DOI 서버로 항상 여기다가 URL이 이 이름을 가지는 정보 콘텐츠의 URL은 무엇입니까? 라고 알기 위해서 요청을 보내야 돼요. 흔히 얘기해서 검색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소를 만들어서 그냥 여기 요 서버이고 뒤에는 DOI를 붙이는 형태죠. 이런 형태로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넣게 되면 URL 거기에 저장된 URL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작을 하는 원리는 예전에 그 그림으로 봤듯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뭐 네임으로 DOI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URL을 응답으로 받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뭐 우리가 관여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다시금 URL을 통해서 정보 자원에 있는 곳으로 요청을 다시 보내서 그 정보 자원을 다시 받아오는 그런 두 단계에 걸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해서 넣기만 하면 그렇죠. 각각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DOI를 이렇게 커트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프리픽스는 그야말로 등록 기간 번호랑 이제 등록 관리자 번호니까 그것을 충분히 아시는 내용이고 서픽스 역시도 이거는 그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식별 체계예요. 여기서 한국정보관리협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별 기호를 사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꼭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보관리학회 이건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만 쓰는 식별 체계고 다른 학교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막 다루진 않겠습니다. 요렇게도 여기서는 이렇게 식별 기호를 체계를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 뭐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을 부분입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넣게 되면 요 DY를 관리하는 요 서버로 가서 그거에 대한 URL을 받아와서 정보 자원에 접근하는 형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DOI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정착이 잘 되었습니다. 학술 논문에 관해서는 전자저널에 대해서는 DOI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되어서 그 학술 자원에 대해서는 DOI가 거의 다 발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URL과 같이 연동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DOI의 등록 및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 기관에서 하고 있고 핸들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한번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응답받는 게 오래 걸리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정비가 잘 됐었어요. 그 뭐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201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중반 뭐 필요성에 대해서 DOI가 처음 등장하고 나왔을 때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DOI를 입력했는데 URL이 깨져가지고 막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런 멘트도 많이 뜨고 하나의 DOI를 입력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비가 잘 되어서 아주 왔다가 잘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가 잘 해결이 됐나 봐요. 그래서 요 DOI 등록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 그러니까 뭐 프리픽스 부분에서 그 관리 뭐라 그러네요. 기관에 따라 부여된 코드 그런 것들도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 관리를 하고 또 이것에 URL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기관에다가 열어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DOI 시스템에서 등록 관리 시스템은 라우팅 기능을 하고 있다. 라우팅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넣으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해 응답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쏴지는 형태를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의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거쳐서 어딘가로 또다시 이동하는 것을 라우팅 기능이라고 합니다. DO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라우팅 기능으로 그 사람들의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정보 자원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DOI를 클릭하면 메시지가 중앙의 등록 관리 시스템에 전송된다. 그리고 DOI와 관련된 URL을 이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에 전송하고 이용자는 불과 몇 초 만에 콘텐츠 자체를 볼 수 있게 되거나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URN 핸들이 동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DOI를 입력해서 실제적으로 URL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블릿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 DOI는 어떤 장점을 가지느냐. 첫 번째,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URL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DOI 관리하는 요 기관은 요 서버에 새로 바뀐 URL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거는 학회나 학술지 거기 편집위원들이 계속해서 전산관리한 쪽에서 이쪽이랑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계속 URL을 갱신해요. 바뀌게 된다면. 그래야 이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이 만약에 소멸이 됐다. 그러면은 원문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요 기관에 연락을 해서 뭐 URL에 접근하지 말고 어떠한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하시오. 사용자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내지는 저작권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중에게 풀렸어요. 그러면 그런 또 공중에 풀린 그 정보 자원에 대한 URL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기관에다가 계속 URL을 업데이트하면 이용자들은 어차피 그 관리기관 서버에 접근을 해서 URL 정보를 얻어오는 거니까 새로운 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또 해석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다시 또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용자 PC를 먹고 먼저 중앙에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DOI를 등록할 때는 이제 등록 기간에다가 이것은 DOI를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분들이 등록 기간이 아니라 관리 기간이죠. 관리 기간이 이제 DOI 등록한 컨텐츠가 있는 거죠. DOI 관리 기간, 등록 관리 기간은 이제 DOI라는 이름과 그거에 대한 URL 정보. 흔히 얘기해서 그냥 URL이라고 합시다.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URL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래서 DOI가 들어오면 이 URL 정보를 바로바로 그냥 이렇게 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URL을 받으면 이용자 정보는 다시 그 URL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디지털 컨텐츠를 가져오는 형태가 됩니다. 네. 이건 다시 반복하지 했지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DOI라고 하는 식별자는 아까 살펴봤듯이 URN과 같이 거의 프리픽스와 솔픽스 두 개를 구분해서 구성되는 식별 체계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식별자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ISBN이 유일한 식별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등록기간, 그러니까 전자저널의 학회든 뭐 이러한 것에마다 부여된 코드랑 각 학회에서 관리하는 식별 체계랑 결합을 하면 무조건 다른 기관이 뭘 있었던 간에 그것과는 다른 식별자가 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학회마다 관리 번호가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식별자가 되죠. 하지만 DOI의 문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각 자릿수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으니까 어떤 데는 의미를 둬서 만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해져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DOI 같은 경우는 DOI를 처음에 부여를 하게 되잖아요. 뭐 학술 논문에 대해서 이것은 DOI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하면 ISBN을 신청하듯이 DOI도 여기에 DOI를 부착하겠습니다 하면은 DOI를 신청을 하겠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 학술 논문은 어떠한 논문이고 이러하고 그러한 논문에 대한 DOI를 부착하겠습니다. 메타데이터를 하나 작성을 하죠. 그 정보 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대한 DOI를 신청합니다라고 하면은 등록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DOI가 이제 승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서버 자체에는 DOI와 URL을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하겠지만 또 그때 작성한 메타데이터는 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아서 좋은 또 내용으로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거를 이제 DOI 커널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처음 DOI를 부여받을 때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서 이제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DOI 등록 시 함께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어쨌든 간에 생산자가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서 등록해야지만 DOI가 나온다. 그러면은 메타데이터를 다른 인력이나 그런 곳에서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작성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커널 DOI의 메타데이터라고 한다면 처음에 DOI를 등록할 때 뭐 필수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 메타데이터 항목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겁니다. 학술 논문에 대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 뭐 타이틀이 무엇이고 타입이 무엇이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프라이머리 에이전트인데 요거는 이제 이름이나 내용들입니다. 어서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저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MODS랑 좀 많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MODS의 저자 항목이랑 뭐 이러한 정보들을 담아서 이제 등록을 할 때 메타데이터를 제출하게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실제로 웹상에서는 이 DOI를 이용해서 링크를 걸어주게 돼 있어요.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DOI를 통해서 뭐 서지 정보, 그 논문에 대한 서지 정보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든지 원문으로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사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인용 사항을 DOI로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별한 건 아니고 DOI에다가 링크를 거는 거예요. 아까 봤던 링크 구조 있었잖아요. 앞에 그 프락시 서버 이름 넣고 그 다음에 DOI 넣고 그걸 주소창에 넣으면은 그거에 대한 URL이 돌려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DOI마다 그런 하이퍼링크를 달아버리면 그걸 클릭만 하면은 그곳에 대한 원문이나 서지사항으로 이제 정보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조 링크 서비스라는 것은 DOI를 이용해서 그러한 하이퍼링크를 자동으로 달아서 사람들이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퍼링크를 자동으로 다 달았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대단한 내용들은 아니고 DOI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아까 살펴봤던 URL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이퍼링크를 자동으로 달게 해주는 서비스. 그러면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그 접근이 되겠죠. 그러한 사례들도 서비스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용자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OI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URN 하면서 이제 DOI까지 반복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뭐 반복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URN 그리고 또 DOI 얘기, 핸들 시스템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는 뭐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는 아는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ID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간략하게만 한 뭐 2, 3분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뭐 이 포럼에서 개발한 어떤 컨텐츠 식별 체계인데, 요것은 뭐 다른 내용들은 일단 스킵을 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 워터마크 정보를 사용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작 그 컨텐츠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본이라는 것을 카피해서 사람들에게 유통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파일 하나에 서버 하나에 파일을 하나 넣어놓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접근해서 그것을 사라,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음원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mp3 파일이 있죠. 근데 하나의 사이트에서만 스트리밍이든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건 아니에요. 음악 mp3 파일이 있으면 그걸 일단 배포를 하죠. 배포를 해서 중간 유통사, 뭐 벅스면 벅스, 뭐 멜론이면 멜론에서 그 파일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배포가 되는데, 그 파일에 정보들을 숨겨 놓다, 뭐 워터마크 정보를 거기다가 첨가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별 체계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원본은 무엇인지, 뭐의 사본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와 같은 것들을 거기에 넣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식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 식별자를 보면 이것은 어떤 원본에서 저작권을 얻어서 지금 여기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컨텐츠 안에 삽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 안에 존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유통이기 때문에 뭐 그 재생을 막는다든지 뭐 그런 기술적인 시스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등장한 것이 이제 컨텐트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이거는 저작권과 동영상 이미지 등의 어떤 내용을 조금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DRM과 같은 것이 주요한 DRM의 시초적인 역할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구조로서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고유 식별자와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가 함께 포함이 돼요. 이 메타데이터를 보면 원본이 어떻게 해서 몇 번 그 유통을 거친 건지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CID의 구조라고 했을 때는 고유식 네, 잠시만요. 네, 벌써 50분이 됐네요. 근데 슬라이드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한 5분, 10분 정도만 좀 더 하고 그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네,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ID 같은 경우는 고유 식별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사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본인지 아니면 어떤 원본의 사본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유식별자의 구성 요소로는 버전이 어떻게 되냐, 원본이냐, 카피본이냐, 어떤 지역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관리 센터에서 이것이 부여가 됐느냐, 뭐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는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름을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부착해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각 정보 자원마다 유일하게 하나의 이름을 갖는 그런 식별자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유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담는 식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 버전 정보는 기본 형식, 확장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확장을 했다면 이제 또 중간 유통을 거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ID 센터 관리 번호는 어떤 관리 센터에서 이제 CID를 부여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관리 번호, 고유 식별자마다 이제 하나하나씩 센터 관리에서 아이디를 부여를 하는 거, 요거는 고유 식별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방점을 꽂혀져 있는 것은 그래서 어떤 버전과 어떤 지오코드에서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역할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D에는 이런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라는 식별자를 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그 정보 자원마다 뭐 1, 2, 3, 4, 1년에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퍼블릭 디스크립션이라는 것도 있고 풀 디스크립션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메타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내용이 되겠지만 이것과 함께 어떠한 버전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담고 있어서 어떤 그 저작권 관리나 유통 관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니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덴티파이어가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CID까지 해서 뭐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그래서 식별 체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표준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식별 체계는 웬만해서는 처음부터 다 제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O니 뭐 이러한 기관들에서 주로 표준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TC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과 중에 하나인데 ISO에서도 어떤 영역을 담당하는 분과 이름입니다. 46 SC9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요 분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도서관 및 정보센터, 아카이브, 출판과 관련된 정보 내지는 식별 체계의 기술을 제정하는 분과입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어떤 정보들, 문건들은 식별 체계와 관련된 문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외에는 뭐 또 이러한 기관들에서 계속해서나 인터넷의 정보 자원에 대한 식별 체계를 제정해서 보급하고 있다까지
해서 인터넷 정보자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네, 요거는 보시려면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80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루저이기 때문에 굳이 상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고 기말고사까지 다룰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추가적인 내용을 범위를 나가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실습들 잘 하고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는 지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실습에 많이 집중해 보세요. 수업 시간 날 때 들으셔도 되고 예, 그것보다 실습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녹음 요거 듣는 거에 너무 목매지는 마시고 지금 실습 나가 있는 곳에서 선배다 아니면은 동료들이랑 같이 잘 배워보고 적극적으로 또 얘기도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잡소리까지 해서 5분이 넘었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